지금 해요? 자,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그 아테네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이렇게 강했고,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는 부자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얘기한 알크메온 가문이라고 있었죠. 그 알크메온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대대로 그 그리스 그 아테네 그 지배자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으로 이제 부를 이룩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그 민주주의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알크메온과의 후손들이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죠. 특히 클레이스테네스하고 페리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 아테네 민주주의에 큰 공헌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를 지원한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가 칼리아스 가문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대대로 민주주의를 지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 소피아스들, 아니 그 소피스트들 있죠. 소피스트를 이제 많이 지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소피스트를 이제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이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그 공간을 제공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를 많이 탕진해가지고 결국 망했다 그래요. 칼리아스 가문이 대대로 이제 민주주의 자들을 지원을 하다가 결국은 그 때문에 가산을 탕진해서 결국 망했다 그래요. 중세 때 그 르네상스를 지원한 그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 그러죠. 메디치 가문이 이제 르네상스를 지원해서 그때 많은 그 예술가들도 지원하고 뭐 했다고 유명하지만은 칼리아스 가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메디치가는 예술가들 지원해서 망했다는 얘기 못 들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은행을 운영했었죠. 근데 칼리아스 가문은 실제로 이제 민주주의자들을 지원하다가 망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지원한 거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아테네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아테네가 이 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번영을 했지만 그 한계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하죠. 아테네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경제도 더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민주주의를 또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상호 발전을 해왔죠. 그런데 결국 이제 아테네가 알렉산드리아에 정복당하고 망한 것은 그 한계가 있었다고 보이는 거죠. 그 한계로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민주주의는 시민들에 국한된 민주주의였죠. 그래서 아테네는 그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 시민들은 일을 안 했죠.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폴리스에서 주는 것으로 생활을 했죠, 모두. 그리고 일은 모두 노예들이 하고, 노동과 뭐 상업 이런 거는 노예들이 다 주관했죠. 이렇게 노예들을 착취한 바탕위에 그 그리스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가 번영하고 경제가 번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계는 그 아테네에만 국한되고 폴리스에만 국한되고 그 폴리스는 시민들에게만 국한된 민주주의였죠. 그리고 다른 폴리스에게는 이게 확장되지 않았죠. 아테네는 다른 폴리스의 그 전제 군주처럼 제국주의 행태를 보였지, 다른 폴리스에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지는 않았죠. 그 민주주의가 아테네 폴리스 내에서 시민들에게만 국한됐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나타난 거고, 이 제국주의가 결국은 그 다른 폴리스의 그 원성을 사서 결국 펠레포네소스 전쟁도 벌어진 거고, 그 결과 이제 아테네가 패망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테네가 그 민주화의 발전과 함께 경제 성장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과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그 버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과학과 산업기술의 변화, 정치와 경제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우세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함께 성장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이런 의견이 그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가 있죠. 그 에릭 홉스봄이라고, 그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이 3부작을 썼고, 그 다음에 극단의 시대 20세기, 그리고 또 최근에 쓴 저작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그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에 걸치는 그 역사책을 낸 그 에릭 홉스봄이란 역사학자가 있죠. 그 사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같은 시기에 그 민주적인 혁명과 경제적인 혁명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이중혁명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아테네에서도 고대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호스본에 의하면은 그 근대에 일어난 그 프랑스의 그 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 이 동시에 일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런 혁명들은 이중혁명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경제적인 혁명이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혁명이고, 그런 경제와 기술의 그 변혁에 의해서 사회구조가 당연히 바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든지 어떤 정보 소통, 교류 이런 것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정치도 혁명, 정치적 혁명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중혁명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일어났고 근대 유럽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확장하면은 현대에도 확장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IT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IT 혁명은 이제 이 기술적인 혁명인 동시에 경제적인 혁명이죠. 그 IT 혁명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소통 방법이라든지 형식 이런 것이 변하게 되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변혁이 일어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안 일어났지만 이 홉스붐의 이중혁명 개념으로 보면은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밑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테네 이제 민주주의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민주혁명과 이 경제혁명은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혁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 민주화 과정을 제가 살펴보면서 제가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이제 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제 얘기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는 그 페리클레스 시대죠. 페리클레스 시대. 이때 그 아테네 정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계급인 테테스들이었죠. 테테스들에 의해서 지배된 직접민주주의였죠. 일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페리클레스가 독재를 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 페리클레스가 독재를 했지만은 이 테테스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치를 했지, 이 테테스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페리클레스가 30년 이상 이렇게 지도자로 있었는데 독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비천한 계급에 의해서 직접민주주의가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민주주의의 의미라는 것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체제가 민주주의죠. 이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것이 지금 바로 고대 아테네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 민주주의라는 말의 본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정치체제죠. 그 이후에 어느 시대에도, 현대에도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고대 아테네 시대에 이런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는 중우정치로 비난받고 평가절하됐는데,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에서 보자면은 가장 민주주의의 본래 뜻에 가까운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 고대 아테네였죠. 그리고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의 그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그 처음에 그 경제적으로
성장한 시민들이 그 기존의 지배계층에 계속 줄기차게 요구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스스로 얻어냈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것을 보면은 민주주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과실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현대 우리에게도 거의 신앙처럼 믿고 있죠.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정치죠. 이 정치 제도가 잘못되면은 그 사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 제도를 정치에 무관심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거랑 다름없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주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집이 있는데 주인이 그 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 집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신경을 안 쓰고 뭐 종에게만 맡겨두면은 그 집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민주주의도 민중이 주인이기 때문에 민중 스스로 민주주의에 신경 쓰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성취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테네 시민들이 계속 체제를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계속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이렇게 창조해 나가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스스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외부적으로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더라도 민주주의가 이제 제대로 잘 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민중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상권분립과 같이 잘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도 그 제도는 악용되기 마련이죠. 어떤 교묘하게 피해서 민중들과 유리되고 결국은 이제 민중을 속이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치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은 결과 지난 이명박 5년과 18대 대선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고대 아테네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성취의 과정을 우리가 사회에 걸쳐서 이제 알아봤는데, 제가 재밌게 소개시켜주지 못해서 그런데
상당히 감동적이죠. 저는 감동했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민주주의는 잘 정의된 제도나 체제라기보다는 열정이고 의지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과 민중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는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몸부림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때론 혼란스럽고, 때론 모순적이고, 자주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타는 목마름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개인이나 민중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면 자유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자신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기회는 없겠죠. 이 가능성이란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디나미스란 말인데, 이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개념이 바로 이 디나미스라 그래요. 이게 이제 가능성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권력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권력 또는 힘. 그래서 이거를 뭐, 개인과 민중의 가능성 또는 권력,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그 개인이나 민중의 그 가능성이나 권력을 최대화하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끄럽죠. 당연히 누구나 자신의 그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그 마찰을 빚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민주주의가 혼란스럽게 보이고, 그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어떤 한 일부 개인에게 맡겨놨을 때는 더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개인에게 맡겨놓으면은 고연은 우리 썩듯이 그 사람들이 어떤 변덕과 독선을 부릴지 더 불확실해지는 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테네 시민들은 그 일부의 지배에 맡기는 왕정이나 과도정보다는 그래도 다수에 의한 지배가 더 낫다고 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최선의 체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왕정이나 과두제 이런 것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좋은 체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독선과 부패로 흐르기 쉬운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주의는 때론 혼란스럽고 때론 모순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의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에서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의 의미에 가장 부합하게 이렇게 실현하는 걸 보면서 현대에는 이제 어느 나라나 거의 다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죠. 이 대의민주제가 이제 그 정통 민주주의로 사람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홉스홈이 얘기하기를 대의민주제가 지금 정통 민주제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요. 뜻밖의. 결국 이게 정통 민주주의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막 갖은 공약을 걸고 시민들을 유혹해가지고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안면을 싹 바꿔버리죠. 결국 그 표 선거할 때만 민주주의지 선거 후에는 제대로 시민들을 전혀 대의하지 못하고 있죠. 이 대의 민주제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유효한 것인가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뭐 한번 권력을 잡으면은 국민들을 속여서라도 자기 추구하는 목적을 꼭 이루고 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지난 5년간 많이 봐왔죠.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 이렇게 직접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의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역사가 깊지 않고 이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민중들이 허용한 적이 없죠.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자고 우리가 민중들이 허락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냥 지배층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가 그 말의 의미가 민중이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해야지 주인인 것이지 주인 노릇을 종에게 맡기면은 그 주인은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죠.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직접 참여하고 그런 체제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란 말의 의미에서 이것은 대의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이비 민주주의 같아요.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말 자체의 의미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그런 체제죠. 그래서 이런 대의민주제도가 사실상 그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고 호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알아보는 것처럼 아테네도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그것이 훌륭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에도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뭐 시행 불가능한 제도도 아니고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인데도 대의민주주의가
더 정통적인 민주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민주주의는 대민주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실현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 비난이 그 소크라테스와 그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죠. 이 사람들의 전통이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계속 인정을 받고 통용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그 중우정치라고 아직까지 비난한 그런 경향이 이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고대 이후에 그 귀족 계급들이 그 계속 지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평가절하되어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대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방송은 처음이라서 좀 떠듬떠듬하게 얘기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테네가 그러면 저기 알렉산더 제국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지.